가지고 왔는데 생산 엔지니어, 특히나 나노 생산 엔지니어는 이런 레고 블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았는데 그 어떤 이런 재료들, 뭐 CNT든 징크 옥사이드든 뭐 이런 재료들을 다양하게 하이브리드 어셈블이라고 적어 놓으셨죠. 이런 것들을 합쳐보고 또 조합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뭐 3D 하이라키칼 구조라든가 아니면 대면적 구조라든가 그리고 계속해서 뭐 공정을 하는 구조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스스로 이런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었고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발표는 저희 센터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 한 대표적인 뭐 네 가지 그리고 이 나노 생산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는지까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생님 자꾸 끊기는 것 같아요. 센터고요. 네, 좀 끊기는 것 같아요. 계속. 잠시만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네네. 지금은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네. 이게 제가 노트북을 학교 와이파이 연결을 했는데 조금 그런가 봐요. 목소리 크기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10개 대학이 모여 있는데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한 7, 8분 정도 그리고 부산대, 서울대, 뭐 강원대, 전북대, 서울과기대, 카이스트, 중앙대, 포항공대 그리고 영남대 이렇게 사실 전국 각지에 있는 거점 수준의 학교들이죠. 그 학교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사실 능력이 좋으신 교수님들이 이 센터를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한 1년에 20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 올해 2월 여기 2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센터 과제가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 센터는 이 과제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든 다른 기업들이랑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니까 아마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교수님 여기 이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지도 교수님 통해서 대학원을 오시면 만나 뵐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노 생산 기술은 여기 나노 기술, 그 다음에 초정밀 광기계 기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물리적인 기술들이 모여서 나노 생산 기술이 되고 그 기술들이 뭐 응용 화학,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분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나 뭐 대표적인 나노 기술이 적용되는 곳이 반도체 분야이고요. 근데 자동차나 조선 플랜트, 항공 또는 보건 의료 쪽은 아직 나노 기술의 적용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런 쪽으로 더 응용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런 제가 앞서 언급드린 지금 적용되지 않은 분야들이 사실 국가 기관 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사회안전, 국방,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등 기술들에 많이 적용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술, 여기 각각의 요구되는 기술들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되는 기술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나노 패턴이라는 게 아주 작은 패턴인데 그거를 대면적화 해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나노 패턴은 어떤 실리콘이나 폴리머 기반에 되는 패터닝이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런 항공 쪽에 적용되기에는 내구성 이슈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뭐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이런 평판의 패터닝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계 기술에 적용되는 건 대부분 자유공면이죠. 이거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검사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개선하는 연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작게 쓰여지는 이런 기술들을 항공, 그 다음에 조선 등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게 저희 센터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 중에서도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생산 기술들을 4가지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제목을 간단하게 보시면 앞에 2가지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은 다이렉트 패터닝이라고 해서 폴리머의 미세한 패턴을 직접 바로 만드는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2개는 이제 그렇게 만든 마스터를 기반으로 복제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소재의 패터닝이 필요한데 요 3번째 거는 금속의 패터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 거는 글라스, 그러니까 유리의 패턴을 하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리소그래피는 어떤 폴리머의 패턴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금속과 글라스까지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지 걱정이 되네요. 크게 그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기술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사실 학부생들이니까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도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라는 건데요. 간섭 리소그래피라는 게 간섭 뭐 물리를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배우시면 간섭 현상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고 그러면 빛이나 파동이 2개가 만나면 상쇄 간섭 혹은 보강 간섭이 생기잖아요. 요새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2개의 레이저가 만났을 때 에너지가 강화되는 부분을 이용을 하는 리소그래피 방식이고요. 이 리소그래피 방식을 통해서 PR에 강화된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이제 날아가서 패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방식은 스캐닝 빈 방식인데요. 2개가 빛이 만나고 그 만나는 이 레이저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바닥에 있는 스테이지가 이동을 하면서 면적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 사이즈들은 만약에 요 하나가 10mm라고 하면은 10mm짜리의 패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 조선이든 항공이든 자동차든 적용을 하고 싶으면 사실 뭐 당연히 수백 미리 혹은 더 커지는 패턴이 필요를 한 거고 현재 아마 삼성에서 만드는 패턴들은 웨이퍼 사이즈가 12인치가 지금 라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인치라는 게 뭐 300mm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면적을 만들어야 사실은 뭐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스캐닝을 이용해서 대면적화를 시키는 게 목표였고요. 근데 이 스캐닝을 하려다 보니까 뭐 미케니컬 엔진 에러도 당연히 생기고 그 다음에 페이즈 에러라는 것도 생기거든요. 이런 에러를 제어하는 기술들을 제가 대학원 초반에 핵심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요 빔이 만나면 이 스캐닝 방향과 아무 어떤 에러가 없이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진동이 생기고 틸트가 생기니까 원하는 패턴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형태로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뭐 또 더 쉽게 이제 보시자면 요 라인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진동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논리는 요 진동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였어요. 요 라인이 원래 레이저가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진동이 발생을 하면 이 진동을 측정을 해서 요 진동을 따라 그대로 가겠다. 이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 피에조 틸트 미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러를 이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시고요. 요 미러들을 조정을 해서 이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따라서 이동하겠다라는 게 핵심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페이지 쪽은 넘어갈게요. 이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진동을 측정하는 이 스테이지의 에러를 측정하는 파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빔이 제대로 따라가는지 확인하는 파츠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에조 미러가 이렇게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실제 이제 꾸린 시스템인데, 뭐 레이저가 나가고 뭐 각각 파트들은 뭐 설명드리기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동을 제어하는 그래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하면 제일 아래쪽과 같이 거의 에러가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스캐닝을 했을 때는 사실 이거보다 더 안 나오긴 하거든요. 이것도 손에 실으려고 최대한 잘 한 건데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나오는데, 제어를 하면 이렇게 라인이 잘 나오고, 요거는 SEM이라는 현미경 사진이고요. 이건 AFM으로 측정을 한 건데, 보시면 패턴이 훨씬 균일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찌글찌글할 때는 이 패턴의 높이도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제 제어를 잘 했을 때는 원하는 높이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4인치, 그러니까 100mm죠. 100mm 사이즈 웨이퍼에 전체 균일하게 이렇게 패터닝을 했고, 요 라인들을 각각 측정해서 제가 이걸 논문을 냈는데요. 이 나노 패턴,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 나노 패턴은 스트럭처 컬러링이라는 게 있어서 나노 패턴이 균일하게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무지개 빛깔이 나거든요. 이게 아마 가장 신기하실 부분일 텐데, 보통 반도체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보통 이런 스트럭처 컬러링들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면적 스테이지를 500ml급, 그러니까 50cm죠. 50cm를 이동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구비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다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게 스테이지 이동 거리가 500mm고 이 전체 셋업을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저희가 지금 한 8인치 면적, 그러니까 200mm 면적에서는 패턴이 균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은 이제 300mm, 그러니까 12인치에다가 패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사실 제일 어려운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퍼에 대면적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는 PR 코팅이라는 게 필요한데, 300mm, 그러니까 12인치 이상의 스핀 코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잘 없어요. 그거 개발이 사실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좀 말을 빨리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공면상 초해상막 기반 나노 리소그래피 기술인데, 이런 식으로 레이저 라이트 소스가 있으면 빛이 내려가고, 이런 SLM이라고 하는 모듈레이터가 있어요. 빛을 통과시켰다가 막아줬다 하는 게 있고, 그 아래를 지나가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 어떤 파필드 옵틱스를 두고, 그 다음에 이 옵틱스를 통해서 집광을 시켰을 때 어떤 상변화막이
있으면 거기에 또다시 나노 옵틱스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패터닝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빔이 들어가면 상변화층이라는 게 이제 페이즈 체인지 머테리얼이라는 건데요. 뭐 안티모니 셀레나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요. 이때 빛이 들어가면 요 상변화층에서 그 더 집광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원래는 레이저 빔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요 면적만큼 들어가야 했다면 요 상변화 막을 이용해서 더 좁은 패턴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런 뭐 플렉서블한 기판에다가 뭐 다양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공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최소 선폭이 지금 273나노, 137나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학위 논문에 쓴 내용은 안 넣긴 했는데 제가 학위 논문에서는 한 39나노까지 패턴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 논문에 내놓은 상태라 자료를 쓰기가 그래서 넣지는 못했는데 이 빛을 이용해서 37나노까지 연구실 수준에서 사실 만들 수 있는 거의 극한의 선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마스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복제하는 이 두 가지 기술인데 첫 번째로 금속 복제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라고 있는데 일단 폴리머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폴리머의 어떤 마스터를 만들면 그걸 이용해서 임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어떤 폴리머를 찍어내는 기술이라고 해서 도장 찍듯이 찍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폴리머 복제 기술과 금속 복제 이 두 가지를 임프린팅과 그 다음에 일렉트로포밍은 전주 도금이죠.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이 복제한 금속 패턴을 이용해서 다시 도금을 하면 금속 패턴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시면 어떤 이런 형태의 패턴을 가지는 마스터가 있으면 그 위에 시드 레이어라고 해서 금속을 증착을 하고 그거를 도금을 하면 이런 형태의 어떤 패턴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방식들은 뭐 마스터를 이용해서 폴리머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시드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요걸 이용해서 바로 금속을 복제할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금을 할 때 이제 어떻게 그 일반적인 도금은 이 시드에 따라서 금속이 이렇게 데포지션이 되는 형태로 되는데 이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 선폭이 좁고 높이가 높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드가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PRC라는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고 이 PRC라는 건 전류를 양전하와 음전하를 교대로 걸어주면서 이 레이트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이에 보이드가 들어가는 것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서 공기가 차는 걸 막아줘서 이런 깔끔한 스탬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착 데포지션을 한 결과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DC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드가 발생을 하고 PRC로 했을 때는 거의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DC로 했을 때보다 PRC로 했을 때 이런 하드니스도 증가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뭐 이런 공정은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이제 저희 연구실 선배가 롤트롤로 개발을 한 건데 계속해서 도금을 해서
금속 패턴, 이런 작은 패턴이 있는, 이거는 마이크로 사이즈고 이건 200나노 정도 될 텐데 200나노 정도 되는 사이즈가 복합 구조로 있는 거를 지금 900mm, 200mm 면적에 대면적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성형 기술인데 일반적인 유리 성형 기술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글라스 나노 임프린팅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글라스 임프린팅은 열을 가해서 몰드가 있고 열을 가해서 그걸 눌러서 글라스를 눌러서 패터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그 CO2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떤 그 글라스 전체를 가열하는 게 아니라 이 국소 부위만 가열을 해서 그 부분만 몰드로 찍어서 패터닝을 하면 전면적의 에너지 그 가열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적게 들고 그리고 어떤 그 TG 이상으로 가열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형도 적은 그런 공정을 개발을 한 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갈바노미터 같은 걸 이용해서 스캐닝을 하는 것까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건 프로세스 타임에 관련된 거라 이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10mm 바이 10mm 정도 되는 글라스인데 여기에 뭐 200나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결과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공정적인 부분이라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에서는 이런 라인 패턴을 만들었다면 아래에서는 이런 존 플레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렌즈가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레이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공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들을 얻었고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나노 생산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응용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학력 저감, 안티바이오 파울링에 먼저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오 파울링이라는 거는 그 이런 잠수함이나 배에 바다에서 가만히 섬적해 있거나 아니면 운항을 해도 이런 따개비나 뭐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붙어요. 그럼 이거를 붙으면은 뭐 1년에 한 번인가? 어쨌든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도장도 벗겨질 거고 그 벗겨진 도장을 다시 칠해주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뭐 그래서 이런 게 있었을 때 이런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도장을 다시 칠해주고 뭐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 조사에 따르면 1년에 뭐 10억 달러나 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은 조선에서 어떤 마찰 저항을 줄이는 게 배가 이제 잘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건 저희가 만드는 패턴이 이 상어 피부를 복제한 거예요. 그 상어 피부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이 학력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안티바이오 파울링도 효과를 가지는 이런 패턴을 만들고자 한 거고요. 그래서 뭐 학력 적감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요 아까 보여드린 샤크리블렛을 모사한 형태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볼텍스가 발생을 해서 더 빠르게 유체가 흘러가서 학력을 저감시킨다는 뭐 전략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측정을 해 봤는데 저 패턴을 했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2,400m
640m의 대면적에다가 패턴을 아까 보여드린 샤크리블레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삼성 아마 중공업에 있는 걸 거예요. 삼성중공업에서 400m급 어떤 이런 침지 테스트 하는 곳이 있는데 학력 저감 테스트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실험을 했고 실험을 할 때 뭐 이런 테스트 방법들에 대한 거는 뭐 간단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7m로 하면 이렇게 더 빠르게 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아무것도 없는 이 베어 서피스를 0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항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티 바이오 파울링, 그러니까 어떤 따개비들이 여기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는 요 샤크리블렛이 아니라 요 작은 나노 패턴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런 나노 패턴을 이용했을 때 저희가 네 가지의 보통 테스트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베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만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이라키칼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구조랑 나노 구조가 복합된 걸 했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이 하이라키칼 구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거를 이런 일반적인 해양 미생물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바다에서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있는 이게 거제도에서 했을 거예요. 거제도에 가서 이 몇 개월 동안 여기 담가 놓고 미생물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뭐 19일 정도 지났을 때는 저희 패턴들과 일반 방호도료, 그다음에 일반 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비교를 했는데 19일에는 뭐 저희 건 거의 깨끗하죠. 그리고 여긴 조금 있고 여기는 좀 많아졌고 40일에도 저희 거는 이제 사실 요 정도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반 표면은 이제 거의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는 수준이었고 77일 그러니까 2달 조금 넘게 지났을 때는 저희 거는 거의 깨끗하고 여기는 이제 엣지 쪽부터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일반 표면은 거의 뭐 홍합이나 이런 게 자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 어떤 제안하는 패턴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런 기술들은 지금 저희가 특허도 많이 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계신 김태경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안티 아이싱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안티 아이싱은 항공이나 뭐 이런 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에어컨이나 그런 냉장고 같은데 있는 어떤 얼리는 부분에 얼리는 그 다음에 열교환기 같은데 이제 차가운 곳이 많이 있는 곳에 저희가 제안하는 어떤 패턴을 넣었을 때 그 얼음이 얼지 않는다. 아니면 얼음을 어는 걸 막아준다. 라는 개념에서 연구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패턴은 이렇게 사각형의 그 마이크로 패턴이 있고 이렇게 작은 사각형 패턴이 있는 거를 아까 앞에서 본 금속 복제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고 만든 거를 이 가장 큰 여기에서 원리는 패턴에 얼음이 더 적게 얼려면 물이 덜 맺히면 얼음이 적게 온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패턴이 있을 때 어떤 정도의 컨택 앵글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소수성 표면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어일 때는 뭐 120도 정도의 컨택 앵글을 가지면 저희가 제안하는 패턴에서는 거의 160도 이상의 컨택 앵글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이게 아마 그 냉장고에 넣어두고
꾸준히 확인을 했을 때 얼음이 어떻게 어는지 시간대별로 비교를 한 건데 이 하얀 부분이 얼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제안하는 하이라키컬 패턴은 뭐 90분 정도 지났을 때도 이 정도의 얼음을 얼었다면 뭐 10분 지났을 때, 20분 지났을 때 확연히 저희 패턴이 더 좋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패턴이 있으면 얼음이 안 언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뭐 이런 뭐 결과를 분석을 한 거고 여기서 더 나간 게 이제 그러면 mem스 히터를 이용을 해서 안티 아이싱 표면과 mem스 히터를 이용을 하면은 얼음을 얼리는 속도를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패턴 뒤쪽에 잠시만요. 패턴 뒤쪽에 어떤 히터를 깔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안티 아이싱 표면을 만드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뭐 열을 뭐 히팅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선을 꾸준히 유지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만약에 히터를 계속해서 틀어놓는다는 거는 사실 연구를 할 때 생각했을 때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게 히팅을 계속하면 어차피 아이싱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히팅을 하겠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히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셋업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베어 표면일 때랑 안티 아이싱 표면일 때 얼마나 더 적게 할 수 있는지들을 확인해서 저희 쪽 안티 아이싱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온도 변화가 적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뭐 어떻게 되는지 아이스가 커버되는 것도 베어 표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얼었다가 내려가고 얼었다가 내려가고 얼었다가 내려가는데 저희 안티 아이싱 표면에서는 거의 뭐 30% 최대 40%까지만 얼게 되는 이런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쪽으로도 나노 생산 기술이 적용을 시키는 게 많이 필요했는데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요새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감염 진단 이런 기술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단백질이나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요. PCR 검사는 뭐 이제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 것들을 사실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나노 패턴을 적용한 어떤 바이오 칩을 개발하겠다는 게 목표였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형광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전처리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어떤 혈액이나 아니면 타액, 침 같은 타액을 떨어뜨렸을 때 그 광에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을 하겠다는 게 이 연구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그 가장 쉬운 이 GMR 칩의 원리는 이런 나노 패턴이 있으면 그 위에 항원을 두고 그 위에 항체가 왔을 때는 어떻게 이 스펙트로미터의 피크가 바뀌는지 요걸 확인함으로써 센싱을 하는 게 원리고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꾸렸고 이런 식으로 빛이 가면 하나씩 이렇게 될 수 있게 어레이 구조를 만들어서 진단 자체를 빠르게 더 많이 하겠다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앞에서 뭐 보셨겠지만 SLM도 이용을 하고 MLA 어레이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테인이 여기 각각의 나노 패턴이 있으면 개별의 어떤 측정을 해서
이게 뭐 어레이로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 개별의 프로테인들을 다양하게 만약에 만든다면 사람의 어떤 혈액 한 방울을 여기 떨어뜨려서 이 사람이 어떤 다양한 병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한 만약에 다 똑같은 프로틴들을 쭉 놔두고 검사를 한다면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하나의 칩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것보다 이 뭐 만약에 20개 바이 20개라면 20개 바이 20개 칩에서 확인을 하면 총 400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작은 나노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이즈의 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렌즈도 작은 MLA 렌즈 앞에서 보여드렸던 글라스 아마 임프린팅 공정을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렌즈도 만들고 이거는 이제 측정하는 광학계를 꾸린 거고 뭐 꾸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는 뭐 심근경색이라는 게 이제 뭐 CTNT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재료를 CTNT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검증을 했다는 거고 뭐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코티졸도 이제 침에서 나오는 건데 침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피크가 움직였는지 잘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인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제가 좀 다양한 거를 많이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담아왔더니 문과분들도 있다고 해버려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는데 디테일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드린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어떤 키워드들을 잘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도재혁 교수님을 통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 있으시면 채팅이나 아니면 뭐 소리 마이크 켜서 해도 되나요, 교수님? 네네네. 마이크 켜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간단히 넘어가는 네. 것들 중에 제일 궁금하다. 이건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다양한 많은 연구를 하셨네. 자, 근데 이제 뭐 광학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노 패터닝 기술, 그다음에 이제 뭐 의학 분야 이렇게까지 넘어오셨는데 학생들 질문이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부끄러워서 질문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네, 세미나를 방학 때도 이렇게 열심히 듣는 학생이 많은 게 신기하네요. 일단. 네. 아무래도 뭐 졸업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아니면 사실 뭐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돼요. 이제 네, 저도 이제 뭐 대학원을 오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을 하시고 취직도 하셔야 되고 혹은 뭐 대학원을 가시든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질문도 다 좋습니다. 지금 그 파트가 어디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는 네, 제가 그 이야기 조금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 원래 박사 졸업을 하면 다양하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미리 컨택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경력직 공채로 지원을 했고
반도체 연구소랑 메모리 사업부, 그다음에 생산기술 연구소 이렇게 지망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공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저는 지원을 하면 그 사업부들에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지망인 반도체 연구소로 그냥 바로 가버려가지고 다른 분들은 보니까 다른 사업부랑 동시에 어떤 면접도 진행하고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반도체 연구소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을 볼 때 그 경력직 혹은 박사는 그 이렇게 제가 CV를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면 저의 어떤 연구 성과나 아니면은 연구 분야를 보고 저한테 관심 있는 팀들이 저랑 면접을 보겠다고 인사팀에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된 데들 중에서 뭐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팀도 있고 아닌 팀도 있으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개발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뭐 처음에 직무 면접을 보고 기술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런 실무자들이랑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는 임원 면접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전무님이나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랑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는 HR 그러니까 인사팀이랑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인적성 시험이죠. 그 뭐 보통 이제 학부분들은 그 사트 지금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요? GSAT인가? 그건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성 정도 확인하는 뭐 인성 검사 같은 거를 치고요. 그리고 건강 검진까지 제가 했고 그러고 나면 이제 오퍼 레터가 오면 입사가 확정이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고 뭐 그 뭐 면접 볼 때 질문 중에 좀 약간 크리티컬한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거는 어차피 연구를 했던 내용이니까 뭐 답변을 잘 하셨을 건데 뭐 그쵸. 예를 들면 네, 뭐 일반적인 뭐 크리티컬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그러니까 뭐 박사 음, 하다 보니까 어학 성적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게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각 그 면접 때마다 어학 성적은 없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건 당연히 있으니까 옛날에 뭐 탭스 얼마였다, 뭐 토익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말만 했고 그랬더니 이제 임원분께서는 면접 때 박장수 박사 그냥 들어오기 전에 삼성이란 조직 자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오픽을 중요시 하는데 오픽에서 뭐 AL이든 IM이든 그 등급에 따라서 출장 가는 기회조차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학회나 음, 참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AL을 뭐 어차피 1, 2월 달에 할 일 없잖아 라고 하시면서 AL 따오라고 임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일단은 뭐 이제 흔히 준비하는 토익 뭐 이런 그 라이팅하고 리딩 이런 것보다는 이제 스피킹이 주가 돼서 영어를 준비하는 게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낫다. 그게 실무적으로도 전 도움이 된다고 훨씬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공부 다들 하시면 아시겠지만 리딩이야 사실 고등학교 공부 그 다음에 와서 논문 읽고 하면은 늘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잘하는 거고 리스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리스닝이랑 리딩만 공부했고 스피킹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는 하는데 쉽진 않죠. 뭐 학생들이 뭐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영어라는 뭐 스피킹 자체가 뭐 능수능란하게 하면 좋은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의사 전달 뭐 브로큰 영어를 쓰더라도 이렇게 맞아요. 전달만 맞아요. 되면은 뭔가 이제 그걸로써 이제 업무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문법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뭔가 이제 영어들 또 준비를 하고 또 프랙티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맞아요. 게 네. 예, 삼성전자에서 지금 그 박사님 했던 연구 중에 기술 중에 어떤 네. 거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일단 뭐 아니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소개한 기술들 중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네. 사실 마스크 개발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마스크가 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잘 포토리소그래피라고 네. 하면은 그 아주 쉽게 대부분 설명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빛을 속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대부분 필름이라는 걸 모르실 네. 수도 있는데, 그 필름이,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찍으면 앞에 피사체가 있고 사진 찍은 필름에 그 새겨지거든요. 빛에 의해서. 그게 감광제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거가 남은 거를 이제 실제 우리가 보는 사진으로 인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포토리소그래피 기술 자체가 거기서 온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동그란 패턴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이런 형태의 패턴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형상의 마스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빛이 막히고 어떤 부분은 빛이 통과하는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그 약간 리소그래피 금형 느낌인가요? 금형? 금형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금형은 근데 3차원이 어쨌든 2D나 3차원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막힌 부분과 뚫린 부분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빛을 통과했을 때 아래쪽에 그대로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 중에 하나로 제가 한 게 그 아까 초해상막 뭐 이런 거 이야기 드렸는데 레이저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선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상변화막이라고 해서 기존에 쓰지 않던 어떤 마스크 물질을 썼고 그걸 이용을 하면은 더 집광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회절 한계라는 게 있어서 회절 한계 때문에 어떤 파장 이하로는 패턴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 보시면 EUV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EUV가 뭐 10나노 뭐 이런 파장을 가지는 거고 그 파장이 작기 때문에 더 작은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개발이 되는 건데 저는 뭐 300나노대, 400나노대 파장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원래 이론적인 맥스가 만약에 300을 쓴다고 하면 150이에요. 150 이하의 패턴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한계고, 근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적용하는 어떤 상변화 막을 이용해서 저는 30나노대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게 큰 어떤 제 박사학위 논문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해봤다는 거. 만약에 삼성전자에선 사실은 제가 이런 걸 이거는 사실 양산에 적용하기는 당연히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을 해봤다는 거, 그리고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반의 공정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 대부분의 공정들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공정을 설계를 할 수 있고 직접 뭐 프로세스도 거쳐봤고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낼 때 그게 뭔가 이제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문제점이 봉착을 했을 때 한계가 있는 거를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다른 소재를 사용한다. 상변화 그렇죠. 물질을 사용을 그런 한다. 것들을 제안할 네.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제안할 때 네. 이제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약간 이거는 이제 그 학위 과정을 하면서 나오는 이제 과정들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게 가장 제일 힘든 건데 이제 먼저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봉착을 했을 때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계기나 뭐 이런 소스들이 어떻게 이제 얻게 됐는지 네. 뭐 논문일 수도 있고 그냥 저는 사실은 뭐 리서치였던 것 같아요. 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고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접근했던 방법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연구를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연구라는 게 비슷한 고민을 다 똑같이 하고 있고 그 최 이게 뭐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제 앞에 있는 기술들을 다 같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기존에 있던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내 거에 적용시켜 볼까? 이게 제일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PCM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다 개발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옵티컬 디스크에 착용되는 기술인데 거기서는 이제 CD나 뭐 블루레이 같은 거에 리드, 그다음에 라이트 이런 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개념을 바꿔서 이걸로 마스크로 쓰겠다라고 한 게 사실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거고 그렇게 쓰니까 더 작은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긴 사이트,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제 뭐 그쵸. 인사이트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사실 뭐 학부 수준에서는 그걸 찾기가 많이 힘든데 그런 이제 과정들 겪으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또 교수님처럼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좋은 답안을 드리긴 네. 그런데 네. 일단 뭐 저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게 진짜 좋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공정 생산 엔지니어는 그 진짜 주변에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실 이미 누군가 다 했어요. 이미 누군가 다 해놓은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럴 때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그걸 배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덱스화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정보를 어디서 봤었는데 아니면 어떤 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는 능력 있으시면 정리를 하시면 좋고 아니면 뭐 잘 찾으시면 좋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면 기억이 나고 그런 재료들을 처음에는 어떤 이런 CNT라는 재료만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얘랑 얘를 합쳐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결합을 시켰을 때 어떤 좋은 게 나올까라는 것들을 그러면 그걸 찾아보면 이미 또 누군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한 거가 엄청난 개선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결과를 보고 또 나는 거기서 어떤 거를 더 적용을 시켜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또 다른 어떤 뭐 VOX라던가 뭐든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재료가 있고 이 재료를 다 아는 데는 사실 학부 때나 뭐 대학원 때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공정 엔지니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보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예, 다른 학생 뭐 질문이 있나요? 질문 있으면 또 해도 되고, 네,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 예,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한 번 남았으니까 그때도 이렇게 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박정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